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안보 상황 그리고 국제 정세를 보면서 핵무기 방어력,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띄운 한국 핵무장에 대한 언급, 이게 또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핵무장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가능한 얘기긴 한 건지 군사 전문가 샤르레 군사연구소 이세환 대표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핵 개발이요? 네. 네. 핵 무기 개발. 네. 핵 무기 개발은 뭐 제가 판단하기엔, 그다음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엔 국내외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의미 있는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수준이 핵무기 자체를 만들지 못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못 만드는 거죠. 기술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게 핵무기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IAEA에서 사찰한 내용이 뭐 핵 연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핵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사찰일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걸 왜 인티그레이션 하지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또 IAEA가 굉장히 유심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통합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결심이 서서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일단은 기술적인 거 그리고 그다음에 조건만 여쭤보려고 이것만 좀 더 집중하자면 이게 핵 연료 이런 것들 뭐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로 핵 개발한다 하더라도 원료를 구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도 궁금한데요. 이제 원자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라늄 방식하고 플루토늄 방식인데, 그러니까 우라늄 방식은 이게 우라늄을 농축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플루토늄 방식을 선호하는데 우리나라 월성 원전이 플루토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재처리하게 되면 바로 핵 분열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군사적 측면에서 혹은 핵무기의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월성 원전이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는 자, 기술적인 건 지금 알아봤더니 오 역시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잘하긴 잘하는 거 같네요. 근데 이제 국제 정치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또 질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뭐 전략 핵으로 핵우산이 있다. 이런 거랑 또 전술핵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핵무장하는 거랑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일단 요거부터 좀 개념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거든요.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우리가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신해서 핵으로 보복 응징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한테 핵 미사일을 발사한 곳에. 그다음에 전술 핵은 이제 한반도 내에 미군이 운용하는 전술 핵을 배치해서 어떤 이제 핵 우산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꿈에 맞지 않는 이 내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굉장히 위험한 게 동맹을 훼손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하기 힘든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금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핵 우산이지만 이 핵 우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먼저 핵으로 두드러 맞아야 돼요. 그거는 좀 일단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본 다음에 그렇죠. 일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것 때문에 예전에 프랑스도 핵 우산을 믿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드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파리를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냐. 그다음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핵을 날릴 수 있는 정도의 나라면 분명히 특히 예를 들어 북한이라고 그냥 할게요. 북한은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ICBM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10,000km 이상 날아가는 ICBM이 있습니다. 미 본토까지 날아가요. 자, 그렇다면 북한이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핵 공격을 했어요. 그럼 이제 미국이 보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만약에 북한 땅에다가 핵 미사일을 날리면 당연히 북한도 핵을 날리게 되겠죠. 미국한테. 미국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이 있어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 핵이 날라오면 싫잖아요. 싫은 게 아니라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요격에 실패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대신 핵으로 보복 응징하는 것보다 협상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 우산이라는 걸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신뢰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도 사실 현실적인 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전략 핵으로 미국 본토에서 이렇게 핵을 쏴서 이렇게 핵 우산을 하는 거랑 우리나라 땅에 전술핵을 갖고 있는 거랑도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 없다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전술 핵을 우리 땅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주변국한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한반도 비핵화 이걸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는데 다시 전술핵을 배치한다. 그럼 예전에 우리가 했던 말을 뒤집는 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왜 나토식 방법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서로 키 하나 가지고 한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도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결정권자는 이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결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전술 핵을 굳이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여기다 배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건 전술핵 자체가 네. 미국에 제대로 남은 게 없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미 이게 뭐 전략핵과 그다음에 뭐 나토 이런 쪽으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술핵 솔트 예전에 회담을 통해서 거의 전술핵은 거의 대부분 폐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하자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아예 지금은 그런 뭐 얘기죠. 현실성이 좀 없는 얘기다.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전술핵 카드는 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미국으로부터의 핵우산 또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 시도 이렇게 카드로 봐야 되겠죠? 네, 전술핵 그렇죠. 카드는 사실상 예, 말이 안 예, 되니까. 예. 그러면 자체 핵무장 시도 이게 또 무시무시한 여러 가지 반작용들을 만들어내는 예,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심각하게 동맹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전부 다 무시하고 우리가 핵을 개발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모든 이미지를 뒤집어 엎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야 하느냐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북한하고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핵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이라는 건 상대방이 A라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전쟁 억지력이 생겨요. 근데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니까 항상 우리가 군사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후폭풍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 백악관이 지금 막 굉장히 막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핵 이러면서 예. 굉장히 놀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핵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참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안에 가장 지정학적 위치가 안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강대국도 많고 그다음에 예.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네. 이런 뜻인가요? 어떤 슈퍼파워 네이션에 둘러싸여 있죠. 우리도 센데 우리 옆에 다른 나라 가면 우리나라도 군사 강국으로는 뭐 한 5손가락 안에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정도 실력으로 유럽 한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굉장한 파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건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핵 개발을 하게 되면 핵이 없는 주변국들을 당연히 자극하겠죠. 대만, 일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해서 퍼져갈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만이나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또 이게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이제 논란과 뭐 이런 얘기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 이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에서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을 봐라. 네. 뭐 독자 핵 개발에서 제재를 받긴 했지만 결국은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인정을 네. 받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케이스를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핵 개발에 찬성하는 쪽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죠. 그들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군사 동맹국이고 그들은 대부분 제3세계 국가잖아요. 그리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인도가 먼저 핵을 개발하고 그에 상응해서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했는데 파키스탄은 사실 그 고사 직전까지 갔어요. 유엔 제재를 받아서 미국 제재를 받아서 고사 직전까지 가다가 9.11 테러 터지면서 이게 모든 게 해결됐거든요. 왜냐하면 협조를 해주니까. 아프가니스탄 들어갈 때 기지가 필요하니까 그때 다 풀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고 이스라엘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핵의 보유를 긍정도 부정도 안 해요. 물론 갖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수한 관계잖아요. 미국하고.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굉장히 특수한 관계고 특히 유럽 사회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하지 못하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만약에 핵 개발을 한다, 뭐 진짜로 한다. 네. 그러면 파키스탄처럼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 매우 흥미로운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게 근데 미국 내에서도 한국이 핵무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미국의 굉장히 유력한 그 경제단체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초기에 한국이 경제 제재를 받지만
그 여파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였냐면 굉장히 그 한국은 미국한테 핵심적 가치고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을 북한 다루듯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세계 경제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핵 개발을 한다면 초반에는 바짝 고생을 할 수 있지만 그 여파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미국 쪽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경제 쪽에 관심이 네, 많으니까 딱 듣기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핵 개발을 시작해서 몇 달 안에 해버리면 네. 제재 강도가 약하게 해서 이제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핵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정말 이건 정말 우리나라가 포기할 때까지 그냥 그 제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마 뭐 지금 최단기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보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예 빨리 개발해 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네. 만약에 1, 2년 걸린다. 네. 그 사이에 그냥 어마어마한 제재. 그렇죠. 왜냐하면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할 수 없이 인정해 주는 게 지금까지 핵 보유국에 대한 태도잖아요. 네.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막 제재도 하고 별짓 다 하다가 결국은 뭐 실질적으로 진짜 보유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잘 못 건드리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네. 과정이 거의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굉장히 금방 알아요. 그냥 뭐 들리는 말에 뭐 하루 이틀 만에 알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의 정보력은 역시 정말 예, 대단하게 그러니까 어떤 대단하구나. 예전에 어떤 대학에서 그 하나 잘못 실험했다가 다음 날 바로 찾아왔던 얘기도 있고. 아, 야, 진짜 무시무시한데. 자, 이런 국제 관계에서 북한이 우리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네. 상황 잘 아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카드 우리가 좀 쉽게 못한다는 상황을 아니까 북한의 도발 이것도 우리가 좀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럼요. 지금 북한은 지금 군사력을 지금 발전시키는 데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도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요. 그다음에 핵 무기 능력도 고도화. 그러니까 여기서 핵 무기 능력을 고도화한다는 건 핵 무기의 그 사이즈를 지금 계속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탄도 미사일 탑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전략 무기와 더불어서 재래식 무기도 지금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도발은 끊임이 없을 겁니다. 아,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복잡한데. 자,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세계 군사력 순위를 매기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최근 나온 지표를 보니까 6위다. 네. 아, 대단하네요. 이게 전 세계 국가가 200개 나라가 있다는 것은 200개. 박 기자님은 그 수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핵무기가 없는데 6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정확한 지적이시죠. 네. 보통 이게 우리가 6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 파이어 파워 지수를 하는데 그 지수는 정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군대가 규모가 얼마고 전차 몇 대 가지고 있고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게 프랑스하고 영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은 말씀하셨듯이 전략 핵무기, 원자력 잠수함도 있고 다 있거든요. 여차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네, 있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글로벌 파이어 파워 지수는 어떤 뭐 이런 뭐 공중파에서 다뤄서도 안 되고요. 그 지수를 논문에서 다뤄서도 안 되고요. 아, 의미가 없는 거다 네, 이거죠. 그다음에 핵무기는. 기사에서도 다뤄서는 안 되는 지수입니다, 사실. 근데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굉장히 금과옥도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군사력 세계 6위다.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오죽하면 핵무기가 이 비대칭 전력, 대칭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핵무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모든 게 바뀌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핵무장하기가 좀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네. 문제라든가 복잡한 외교적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서 쉽지 않다면 혹시 그 핵무장은 안 하고 현실적 대안이 있다. 이런 게 있긴 한가요? 그러니까 비대칭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현무 시리즈 같은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SLBM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텔스에 준하는 전투기도 개발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핵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도화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SLBM 같아요.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 근데 뭐 기존의 지금 재래식 화력으로는 SLBM을 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엄청나게 이제 핵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죠. 파괴력에서는 뭐 SLBM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핵 앞에선 아무리 뭘 많이 해도 이게 100분의 1도 못 쫓아와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재래식 전력이 탄탄한 한들 핵 앞에는 한낱 고철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보복할 수단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현무 탄도 미사일 시리즈가 대부분 벙커버스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뭐 100m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의 군사시설 제품 지하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무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하게. 아, 그렇죠.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뭐 이제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는 자신의 안위도 굉장히 네. 중요하니까 네.
그 벙커버스터, 즉 벙커를 딱 뚫고 때린다. 이게 화력뿐만 아니라 어쨌든 안위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굉장히 가지고 있네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라서. 그렇지. 한 발에 그냥 딱 명중한다는 그렇죠. 보장도 없으니까 예, 그죠? 예. 이제 지금 영국이 챌린저 2 연례대 지원, 거기다가 유럽의 육군 핵심 무기 체제인 레오파르트 2. 야, 이거 정말 최신의 모델들, 핵심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이렇게 최신의 전차들이 투입되면 전황을 바꿀 만큼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전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그런가요? 예, 일단은 서방이 제공하는 전차의 숫자를 보면요. 영국이 14대예요, 챌린저. 네. 그다음에 레오파드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긁어 모아서 주는 거에 100대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M1 에이브람스 주기로 했는데 31대죠.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쪽이 손실한 전차 대수가 거의 2천여 대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0대 정도의 전차는 그야말로 한 줌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이게 과장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걸프전이나 이런 때 지금까지 전쟁 상황을 보면 M1A1 에이브럼스 탱크 한 네. 대로 뭐 T-55 소련제 전차를 뭐 몇 대를 부쉈네. 그러면서 이거는 M1A1 탱크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학살이었다. 네, 그 네. 소련제 탱크에 대해서. 근데 이건 M1A1도 아니고 M1A2니까 네. 이렇게 최신의 전차가 가면 일당 100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100대라도 뭐 몇백 대 수준의 힘이다. 이렇게 분석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아, 예. 그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생각해보니까 걸프전 때 이라크군의 훈련도는 형편없었습니다. 굉장히 같은 형편없었고 T-55라도. 예, 네. 그다음에 T-55, 그다음에 T-60, T-72가 다 있었는데 좀 다운그레이드한 게 갔어요. 다운그레이드하는 게 갔었고 훈련도도 형편없었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군은 조금 다르겠죠. 물론 지금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 훈련도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M1A2 에이브람스가 우크라이나군 손에 들어가서 전선에 가기까지는 시간이 최장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훈련하기 이건 힘들어요? 예, 신규로 생산한 걸 보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폴란드에도 들어가야 돼요. 폴란드가 우리 거하고 A1 에이브람스 A2 같이 샀어요. 네. 그래서 걔네 먼저 줘야 돼요. 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차 바로 주면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훈련도 훈련하고 하고. 여러 가지 이거 시스템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오파르트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게 대부분 레오파르트 2 A4 모델하고 레오파르트 2 A6 모델이에요. 근데 특히 레오파르트 2 A4 모델은 방어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챌린저도 같이 갔잖아요. 챌린저는 방어력은 좋아요, 영국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챌린저에 들어가는 포탄하고 레오파르트나 M1 에이브람스 들어가는 포탄이 호환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심각하겠네요. 예. 왜 지금 탱크를 지금 여러 나라 걸 예. 다 받았잖아요. 예. 그럼 M1 탱크하고도 호환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하고는 포탄 호환이 되는데 챌린저하고는 안 돼요. 또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챌린저하고 레오파르트는 같은 디젤 엔진을 쓰는데 M1 에이브람스는 터보제트 엔진을 쓰기 때문에 가스 터빈을 쓰기 때문에 연료가 다릅니다. 또 가스터빈은 또 기름 먹는 하마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항공유를 들어가야 돼요. 예. 항공유. 예. 그 비싼 기름을 예, 또 심지어 항공유를. 엄청나게 먹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이거는 M1 에이브람스가 들어간다. 이건 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미국한테 의존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전쟁하면서 기름하고 포탄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각종 수리 부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전차들이 들어갔다. 그럼 우크라이나군 병참 장교는 최소한 6종의 전차에 대한 유류, 탄약, 부품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병참 장교의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와, 그거 진짜 끔찍하게. 사실은 이게 2차 대전 전쟁사나 이런 걸 보면 네. 그렇게 강력한 전차 군단을 갖고 있던 독일도 네. 이거 뭐 석유 같은 거 이게 이 기름을 잘 구하지 못해서 네. 유종이 다르고 뭐 이러면서 막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쟁도 독일이 지고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역사의 정확한 한 점에서. 지적이십니다. 이게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그때 독일이 고전했던 모습하고 비슷한 상황이 올 수 그렇죠. 있다는 이게 건가요? 무기 체계라는 게 전쟁에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길 확률이 뚝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언론에 나오면 이제 뭐 서방제 전차가 왔으니까 모든 게 정리될까 좀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요. 첫 번째 제가 정리하면 첫 번째 일단 투입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이런 여러 가지 그 보급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뭐 대수가 아무리 적어도 운용 능력만 제대로 갖추면 어쨌든 성능은 진짜로 네. 러시아 전차보다 러시아의 최신의 탱크들 뭐 T-55가 아닌 뭐 T-72 네. 이런 데도 일당백으로 싸울 수 있긴 한 겁니까? 아니면 기술력 차이가 있긴 합니까? 아니면 러시아 전차도 이제는 엄청나게 고성능인 상황입니까? 전차 대 전차로 붙으면 붙어봐야 알아요. 이 전차 무기라는 건 붙어봐야 알아요. 저는 오히려 전차의 성능보단 승무원의 숙련도, 승무원의 훈련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에 보면 막 러시아 전차들만 굉장히 많이 뭐 격파되고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러시아 전차에서 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차 주포로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요. 이게 무려 5km나 날아가거든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우크라이나군 전차들이 격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지금 훈련도나 러시아군의 장비도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국내 뉴스나 이제 외신 서방 언론을 보다 보면 네. 러시아 전차가 훨씬 더 많이 파괴된 것 같고 네. 또 그리고 러시아는 막 전차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러시아가 전차 대국이었지만 네. 뭔가 운영도 잘 못하고 지금 보급도 못해서 뭔가 지금 많이 전차 부대가 망가졌다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저도 네. 뭐 그렇게 네. 많이 뉴스를 많이 봐왔는데 그럼 실제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네. 이게 러시아식 전술 교리예요. 굉장히 매시브하게 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당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훈련 교리가 러시아식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했었을 때 우크라이나군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군 합쳐서 거의 거의 2,000여 대 가까운 전차가 녹아 없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되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 뭐 바흐무트에서도 지금 뭐 교전이 계속해서 연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서로 참호를 파놓고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을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참호전은 한마디로 소모전이에요. 근데 이런 소모전에서는 누가 유리할까요? 더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훨씬 물량이 많은 쪽. 반면에 모든 군수품을 외부에서만 조달해야 되는 쪽. 이건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전으로 계속 간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이미 처했기 때문에 서방이 그동안 미루어오던 전차 제공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 같아요. 더 밀리면 안 되니까 네. 결정을 했을 수 있겠군요.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전차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그 전차를 잡는 온갖 미사일들도 뭐 나와서 네. 참호는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어느덧 참호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네. 뭐 이런 계속 뉴스들이 서방에서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의 참호를 파놓고 거기서 밀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돌파하는 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차고, 그다음에 그 참호를 초토화시키기 위한 게 이제 포병 화력이겠죠. 이거 서로 공방전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 더 많이 버티느냐인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가 조금 불리한 게 서로 포탄 쏘는 비율이 10대 1이에요. 러시아가 그러면 10배를 쏜다고요? 네. 진짜 물량이 많긴 하군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전쟁이 나고 초반에 큰 코 다친 다음에 전술을 바꾼 게 뭐냐면 자기들이 원래 잘했던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잘했던 거?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포병은 전장의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방사포하고 화포를 끌고 와서 무차별적으로 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군수가 잘 안 되도록 하려고 경제 제재도 하고 온갖 제재 다 때렸는데 네. 어디서 이렇게 갖고 포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모든 나라가 러시아하고 척진 건 아니잖아요. 이란도 있고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전차로 좀 돌아와서 네. 레오파르트 2 뭐 아니면 이제 챌린저 이런 탱크들이 전부 다 이제 집결을 하다 보니까 네. 과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함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 독일 같은 경우에 왜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이 공여를 굉장히 꺼리다가 막판에 가서 결정했는지 이게 참 궁금해지거든요. 첫 번째 러시아에 대한 원죄가 있죠. 2차 대전 때. 러시아에 대한 원죄가 있어요. 독일은 참 옛날 역사를 참 많이 고민하는군요. 네. 원죄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나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독일이 그런 거예요, 미국한테. 너네가 전차 제공하면 우리도 전차 제공을 할게. 미국이 안 할 줄 알았는데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거죠. 그 대신 레오파드 2도 최신형이 있어요. 레오파드 2 A7 이건 안 가고 이제 구형만 가는 거죠. 굉장히 상당히 레오파르트 2 하니까 네. 최신형이 가는 줄 알았더니 네. 또 그 안에서는 구형을 보내는군요. 레오파드 2 A1부터 A7까지 있는데 A6까지는요. 사격 통제 장치가 그렇게 최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전에 뭐 독일제 레오파드 2 전차 뭐 세계 최강의 전차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사격 통제 장치가 의외로 약간 부실한 면이 있어서.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독일은 여기저기서 좀 많이 부실한데. 예.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건 미국은 그러면 최신의 전차를 보내는 게 맞습니까? 네, 미국은 최신의 전차 M1 A2 에이브람스가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A2. 이게 2개 중대 정도 규모거든요. 31대면 2개 중대 아니면 뭐 1개 전차대 정도 규모인데 가면 일단 가기만 하면 굉장히 야무진 활약을 할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31대. 그다음에 주기까지 최장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손에 안 들어온다. 그다음에 네. 러시아가 쓰는 대전차 미사일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냐, 에이브람스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 최신의 전차인데도요? 네. 미국의 최신의 전차인데. 그러니까 최신이라고 네. 맞으면 안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겁니다. M1 A2 최신의 전차가 간다. 네. 보통은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노획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뜯어보고 막 그 기술을 따라잡았던 적이 네. 한두 번이 아닌데 네. 최신의 전차가 갔다가 한 대라도 러시아한테 이렇게 노획이 돼서 네. 기술력을 좀 러시아가 좀 살펴보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최신의 전차를 어떻게 보내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미국이 굉장히 시간을 끌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되면 미국은 그 여러 가지 약속을 아마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이거 뭐 이렇게 쓰면 안 돼, 저렇게 쓰면 안 돼. 러시아 땅 공격할 때 쓰면 안 돼.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쓰면. 많이 했습니다. 네.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왜 레오파드 2가 훨씬 많이 가느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서유럽은 대부분 주력 전차가 레오파드 2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31대의 M1 A2 에이브람스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솔직히 제 생각에 전쟁이 끝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땅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예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M1 A2를 보낸다고 할 만큼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사정이 굉장히 급박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러시아가 막 밀리는 것처럼 이렇게 네. 나오다가 네. 지금 전황이 갑자기 바뀌었네요. 네. 그러면 혹시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점을 좀 찾아본다면 양쪽 다 예를 들어서 전차가 한 2,000대씩 부서졌다 하더라도 네. 그럼 거꾸로 남은 전차가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러시아도 그래서 치장 물자를 다 꺼내는 거죠. 예전에 안 쓰던 거 치장 물자 다 꺼내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제 최신 전차가 있어요. 사실 T-14 아르마타라고 있긴 한데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것도 지금 투입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지금 치장 물자를 죄다 끌어내서 지금 쓰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군한테서 노획한 것도 다시 손봐서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동국권 국가였던 나토에 가입한 나라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T-72 시리즈는 뭐 죄다 싹싹 긁어서 지금 다 우크라이나 간 상태고. 역시 이제 군사 전문가께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얼마나 많이 네. 나왔습니까? 근데 탱크가 공유되는 것도 이렇게 지금 큰 의미가 없다면 궁금해지는 건 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원하는 것. 전투기 좀 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주긴 할 건지 아니면 게임 체인저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전투기는 생각보다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차하고 또 다르게 이 전투기 전환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 제대로 된 공군 기지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이 피격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내의 공군 기지는 대부분 산계에 있어서 지금 간이 비행장이거든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죠. 젤렌스키가 원하는 건 일단 서방의 전투기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전투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반격을 해서 러시아군을 밀어내려면 우크라이나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 공군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문제예요. 사실 러시아군이 굉장히 많은 그 실패를 지금 전쟁에서 해왔는데 사람은 실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에서 배우거든요.
러시아군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부족했던 게 뭔지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이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전 경험이 의외로 많았지만 네. 최근에 러시아가 어쨌든 이 제대로 된 전쟁, 이게 네.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실전 경험이 훨씬 적었다. 네. 그게 러시아의 최대 약점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황이 앞으로 좀 바뀔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우크라이나가 조금 위기에 빠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난 11월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탄도미사일하고 드론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주로 도심을 공격해서 에너지 기반 시설을 거의 70%까지 이제 파괴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러시아가 의도하는 건 이런 에너지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인가요? 우크라이나 내에 도로망하고 철도망이에요. 대부분의 물량이 폴란드에서부터 넘어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도로망하고 철도망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최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들이 보급을 받는 게 그렇게 수월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라스푸티차 관련해서 막 엄청 더 전력을 퍼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2월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공세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러시아의 공세가. 근데 이제 2월 넘어가면 이제 얼었던 게 또 녹아서 또 진창이 되긴 해요. 네. 진창이 되긴 하는데 지금 정확한 건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건 양쪽이 지금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집중한다는 건 곧 대규모 전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다가오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쪽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2014년에 실지까지 회복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크림간도까지 다 찾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굉장히 불가능. 만약에 그러려면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신규 전차가 한 1,000대 정도는 있어야 돼요. 예. 지금 현재 러시아군을 막는 데까지 300~400대 전차가 필요하고 방어 작전하고 훨씬 힘든 게 공격 작전이거든요. 그럼 이걸 하려면 1,000대 가까이 전차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쪽이 이제는 협상의 테이블이 차려지면서 거기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우리도 6.25 전쟁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외신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땅의 20%를 협상 조건으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을 좀 중지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백악관이 극구 부인했습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전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 일단은 계속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될 것이냐. 뭐 저보다 박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미국 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네, 돈 쓰기 정말 힘들죠. 예, 미 정부가 지금 디폴트로 가느냐 마느냐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더 우크라이나를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냐라는 이런 딜레마가 있고 거기에 이어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면 뭐냐면 지금의 이스라엘과 같은 분할 통치 방안.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뭐 이렇게 분쟁이나 뭐 아랍 국가들의 분쟁에 있어서 이제 뭐 분할 통치 방안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모델을 적용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 전 그렇게 한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은 이스라엘식 방법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21세기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전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크게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렇게 드론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네. 도대체 드론 활약 이걸 좀 먼저 주목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전쟁 이전부터 드론의 활약은 꽤 많이 있었어요. 뭐 아제르바이잔 그 분쟁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이 전쟁 지금과 같은 전면 전쟁에서 이렇게 드론이 많이 쓰인 적은 없었죠. 그리고 이 드론의 덕을 양쪽이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톡톡히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아마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뀌나요? 앞으로의 무기 체계가 거의 50% 이상, 절반 이상 무인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약간 좀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래도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에서는 어느 정도 네.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래도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드론으로 바뀌면 뭔가 더 전쟁의 양상이 더 끔찍해지고 잔혹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확한 지적이신데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드론을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드론을 투입했냐면 이제 지상 주행용 드론을 투입했는데 이거를 이제 아프가니스탄 게릴라들이 단 $2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했죠? 7살짜리 아이한테 스프레이 라카를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드론 앞으로 쫄래쫄래 가요. 그러니까 그 드론은 이건 원격 조정이거든요. 애가 오니까 아무 조치를 못했거든요. 근데 애가 카메라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드론이 무력해졌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는 드론 기계가 알아서 공격을 판단할 수 있게끔 AI를 넣어야겠다. 이런 게 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제 드론의 그 양상이 원격 조정에서 점점 더 AI에 의존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AI가 판단하면 그냥 자기가 무력화되는 것만 딱 판단해서 네.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네.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들이겠네요. 앞으로 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위협이 된다고 하면 뭐 터미네이션, 제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제 드론 전쟁이 곳곳에서 불붙다 보니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도 대만 정찰용 드론을 띄웠다가 격추를 당하기도 하고 북한의 드론도 우리 어쨌든 내부에 아주 큰 문제가 됐었는데 이 드론 앞으로 더욱더 싸움이 더욱더 격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 드론이 공격용, 정찰용뿐만 아니라 넘어오는 적 드론으로 상대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적 정찰용 드론이 넘어왔을 때 걔를 추적하는 드론도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의 손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이제 돈 있는 쪽, 돈 있고 기술 있는 쪽은 점점 더 기계가 대신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근데 돈과 기술이 없는 쪽은 사람이 대신하는 그런 굉장히 불균형한 전쟁이 되고요. 이 드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마이크로칩이에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많이 썼죠. 근데 이란제 드론이 이제 격추된 거를 분해해 보니까 다른 건 전부 다 부품이 중국제였거든요. 마이크로칩은 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조차도 드론을 제조하는 이란조차도 중국제 마이크로칩 못 믿겠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드론을 조작하는데 분명히 마이크로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미국의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다 지금 드론 만들어서 날리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드론 쪽에 관한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드론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정교하게 웨이포인트를 가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정교하게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특히 중국은 드론에 대한 투자를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 무기가 굉장히 우수한 게 많고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40개의 자살폭탄 드론이 한꺼번에 날아오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예, 그런 건 굉장히 맞기 힘들죠. 네. 굉장히 맞기 힘든데. 격추나 요격하는 것도 40개를 한꺼번에 타겟팅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대공방어 그거는 시스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전파 방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전파 방해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위성 통신이나 아니면 휴대폰 통신 주파 세트가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파 방해를 했다간 한 군데가 완전히 통신이 안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상대할 이제 드론들은 전파 방해로 막을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로 넘어갔다. 네. 그러면 전파 방해도 소용이 없는 그럼 이제 드론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때는 쫓아가서 직접 격추해야 되는데. 드론 요만해서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드론이 날아가는 게 워낙 작다 보니까 레이더 감도를 낮춰놓잖아요. 드론을 잡을 수 있게. 그러면은 이게 새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레이더를 쓰면 안 되고 밀리미터파 레이더라고 해서 굉장히 정교한 레이더를 쓰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밀리미터파 레이더의 단점이 그러니까 이게 타겟팅이 짧아요. 10km밖에 안 돼요. 그럼 그만큼 촘촘히 박아놔야 돼요. 자, 이 드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지금 뭐 프리고진 그리고 이런 어떤 바그너 그룹 네. 이쪽에서 이 드론 상업용 드론을 2,500개를 보급받았다. 그게 네. 뭐 베이징에서 모스크바로 날랐네 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상업용 드론인데도 무서운 건지 또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들인지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상을 바꿀 만큼 큰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상업용 드론에도 수류탄 하나 달아서 보낼 수 있어요.
저 영상 봤어요. 네.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수류탄 이렇게 꽂아.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미국이 개발한 전술의 모자이크전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상업용 드론을 해서 수류탄을 남아서 했다.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4차 산업 기반의 기술들이 전쟁에 이렇게 손쉽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참 골치가 아프군요. 네. 네, 이게 지금 4차 산업이 우리의 뭐 좀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무기로 쓴다는 네.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역사를 보면 가장 최첨단 기술은 맨 먼저 전쟁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워서 네. 정말 씁쓸한데 자 일단 전쟁 얘기를 지금 돌아가서 러시아가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전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나기 전만 해도 러시아가 막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다 뭐 적어도 수도는 뭐 점령을 한다. 이런 한 달 안에 끝내겠다. 한 달 안에 끝난다. 근데 그렇게 못했던 이후부터 다시 돌아가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하고 있는 모습까지 좀 보신다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전 첫 번째 이걸 생각해 보고 싶어요. 러시아가 기본을 간과했다. 그 한마디로 전쟁 준비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군사력 2위였잖아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었는데. 이제 순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 준비가 굉장히 안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만 들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많은 러시아군 병사들이 우리 훈련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됐다. 진짜 얘기를 안 해준 거 맞아요. 그리고선 훈련이라고 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 보급품을 2주치를 줬어요. 2주치를 줬는데 이제 2주치면 대충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군부에서. 너무 쉽게 봤군요 전쟁을. 근데 쉽게 이게 뭐냐면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잖아요. 훈련은 하루에 얼마 탄을 쓴다 이게 규정인데 실전은 다르잖아요. 얘네가 이걸 3일 만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급이 꼬이면서 러시아군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북부전선하고 남부전선, 동남부전선하고 또 달리 봐야 되는 게 이 돈바스 지역에서부터 크림반도까지는 이 친러시아계 민병대나 친러시아계 주민이 꽤 있어요. 이런 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키이우 주변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냥 이른바 러시아군의 특유인 대대전술단을 밀어 넣었어요. 근데 이 대대전술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대 규모예요. 대대 규모의 소규모의 강력한 부대를 이제 기동성 있는 부대를 이렇게 여러 개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국가 대 국가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크게 해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부대를 조그맣게 짜게 해서 보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곳곳에서 보급품이 떨어지면서 각계 격파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에 이걸 알고 되도록이면 어떻게 러시아군들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포위망을 형성하고 매복망을 형성한 다음에 러시아군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래서 제블린 같은 대전차 미사일로 아주 혼쭐을 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터키가 제공했던 바이락트라 같은 그런 그 무인기가 찾아다니면서 미국이 정보를 줬거든요. 그 좌표 정보를 줬거든요. 거기를 찾아가 다니면서 러시아군의 보급 부대를 경멸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부 전선에서는 이 동남부 전선과 다르게 아주 러시아군이 괴멸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자, 그랬던 러시아군이 2022년 말 그리고 2023년 1월로 넘어오면서 다시 공세 전환했을 때 다시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훨씬 지금 러시아군이 공세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거든요. 이건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그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잘하는 걸 이제 찾은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군 생각하죠. 우리가 쟤네들보다 강점이 뭐지? 포병 화력이었지. 포병 화력으로 아주 깨끗하게 쓸어버리자. 그 다음에 지난 10월인가요? 지난 10월인가 9월인가 이제 그 예비군 동원을 30만 했잖아요. 그 훈련이 12월 말에 끝났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차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강제로 징병돼서 네. 생각보다 이렇게 싸울 의지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부는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일부는 서방 측 언론에 얘기하니까 저는 막 도망가고 이런 것만 예. 서방 언론에 나오니까. 그 이 30만의 병력 중에 상당수가 전차병이었어요. 상당수가 전차병이에요. 근데 전차병은 갑자기 몇 달 교육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이게 뭐 보병 예비군이잖아요. 예비군이. 전차병들이 신병이 많이 아니고 징입된 거군요. 예. 그래서 예비군이에요. 갑자기 그러면 그 전차병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어떤 네. 그런 영향은 굉장하겠네요. 그게 그렇죠. 30만 명 중에 상당수가 네. 전차병이었다면 또 하나 그 중에서는 의료 인력도 굉장히 많아요. 의료 인력? 예, 왜냐하면
야전 의료가 형편없었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상자가 이제 사망으로 이어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의료 인력도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렇죠. 사실 전쟁에서 의료 인력이 있냐 없냐는 네. 정말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느냐 마느냐를 그렇죠. 결정할 만큼 의료 인력이 진짜 전략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의 전략을 보면 예전같이 무리하게 안 들어갑니다. 참호전, 어차피 소모전에서는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초토화시키면서 한 발 한 발 나간다.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가 21세기형 현대 전략에 자꾸 저 경험을 쌓으면서 네. 약간 좀 더 골치 아파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전쟁이 1년 안쪽에 협상이 돼서 끝났다면 모르겠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가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러시아가 목표하는 게 도대체 어딜까요? 이게 뭐 휴전 협상을 위해서 어디까지 간다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제 러시아의 목표가 다시 궁금해지는 상황이에요. 저는 세 가지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당사자가 세 명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서방.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항상 말했듯이 2014년에 잃어버렸던 모든 실질을 회복하는 거. 그다음에 서방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해 서방이 원하는 건 작년 2022년 2월 20일이었나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간 거. 러시아가 원하는 건 지금 현재 점령한 곳까지 다 내 거. 특히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뭐였냐면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잇는 남부 회랑이었거든요. 근데 이 남부 회랑은 연결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로서는 최소한의 전략 목표를 달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전쟁이 끝나는 건 러시아로서는 원하는 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21세기의 뭐 전술 교본 다시 쓴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전쟁에서 어떤 세계 전술 이 교본 다시 써야 될 만큼의 교훈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정말 뿌리째 바뀌었다는 얘기들이 나온 건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서 영원불변하게 변하지 않는 것. 기본. 보급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급이 없으면 손자병법 때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했어요. 두 번째, 전쟁 준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금 저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목표가 키이우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그냥 남부 해랑만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키우로 가는 이제 쫙 이 행렬 같은 게 위성 사진으로 막 보여지니까 근데 키우가 목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쟁 전에 키이우까지 급하게 목표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이거 도대체 무슨 당나라 군대도 이런 당나라 군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있죠. 결정권자가 마지막에 굉장히 히스테리컬하게 뭔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전쟁에서 이게 굉장히 절대 금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 전쟁에서 생각해 볼 것은 전차 무용론이 다시 한번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가 여전히 필요한 건 맞고 전차 무용론이 나왔는데 또 전차를 주네 안 주네 갖고 네. 지금 이렇게 네. 화제가 된 거 보면 역시 전차는 또 역시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차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전차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가 싸우는 세상이 왔다. 그리고 그 기계가 싸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4차 산업 기반의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는 모든 전쟁에서 다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이 4차 산업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들이 앞으로도 군사 강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만이 지금 네. 바로 옆에 또 가까이 있으니까 네, 네. 과연 중국이 대만을 생각할 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네. 러시아가 어쨌든 고전했었던 모습 그리고 네. 지금 다시 이제 차근차근 전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중국에는 어떠한 메시지를 줬을까? 이게 또 우리 입장에서 우리랑 직접적인 또 네. 근처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러시아제 무기 체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제 무기들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썩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체적으로 지금 중국은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R&D 이런
무기 쪽으로, 방산 쪽으로 R&D 투자를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왔는데 미국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네.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였냐? 당연히 공격해오는 쪽을 방어만 하기만 하면 피해가 이쪽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면은 중국 본토를 공격해야 돼요. 때려야 되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 본토, 적어도 중국 본토 해안 기지에 보급품이나 무기들이 집적돼 있는 데를 때려야지만 돼요. 계속해서 거기서 날라오는 걸 중간에서 막기만 하면 양쪽이 다 피해가 커지죠. 그 침략 당하는 쪽이 예. 일방적으로 민간 피해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산업적으로. 언론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그럼 왜 그런 네, 그럼 네. 중국만이 고민이 아니라 사실 진짜 고민하는 건 미국일 수도 있겠는데요. 대만을 방어하는 전략을 대만만 지켜서 과연 이 효율적인 전략이냐? 그러니까 대만도 지금 미국한테는 핵심 가치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생각해봐야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 그렇다면 대만은 쉽게 말해서 대만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대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흡수하는 거겠죠. 그렇죠. 당장 뭐 TSMC 이런 거 그걸 흡수하는 거죠. 네. 근데 탐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격적으로 군사적 공격을 대만에 와장창 해버리면 그런 산업 기반 시설들에 대한 그 피해는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뮬레이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전격적인 공격은 과연 있을까? 전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카드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과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북한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미국의 비입장을 뒤틀 수 있거든요, 중국은. 참 골치 아프네요. 그리고 세계 전체 이제 군수 산업에 미친 영향도 좀 궁금한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정말 새싹무기 같은 거 좀 안 만들고 네. 정말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이게 세계 전체가 다 살상무기 더 만들고 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정말 숨지게 하는 네. 그런데 돈을 투자하고 더 첨단으로 간다. 이제 이 길은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죠. 아마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외신에서 봤는데 앞으로 한 10년간 이 무기 개발 쪽에 R&D 투자나 무기 개발 쪽에 각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서너 배 이상 늘어날 거다. 특히 유럽에서 전쟁을 또 유럽에서 겪었으니까 유럽에서의 굉장히 많은 그 무기 구매에 대한 얘기가 올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땐 우리가 굉장히 불행한 얘기인데 반도체에 의해서 두 번째 효자 종목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네. 뭐 저희 채널이 경제 채널이니까 네, 네, 네.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생기는 게 뭐 인류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이지만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는 지금 계속해서 군수 산업을 이렇게까지 활성화시켜서 돌리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기회는 생각해봐야 돼요. 네. 전쟁을 안 하려면요, 전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전쟁을 잘 알려면 뭐가 냐면 일단 우리가 대비 태세가 없고 뭐가 없으면 당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사실 전쟁은 게임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게임만 하고 끝내고 진짜 전쟁을 하지 그렇죠. 않아야 예, 우리가 예. 모두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새로 변해가는 이런 어떤 산업적인 변화에도 적응을 많이 해야겠군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이런 산업계가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조금 그런데. 뭐, 안타깝지만 네, 어쨌든 네, 뭐 좀 네, 실제로긴 네, 하니까요. 네, 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21세기 현대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군사 전문가 이세환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자, 박종훈의 경제막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